네, 나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의 천하람 변호사, 순천갑 당협위원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이배 전 의원, 김성회 싱코아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식 교수님은 금요일 패널이었는데 너무 재밌다고 수요일도 진출하셨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너무 재밌다고 방송국에서 오라고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선배 오시니까 텐션이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지금. 그러다가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네. 김식 교수님이 워낙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네. 특히 대통령이 들으면 딱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귀하게 모시고 있는 중입니다. 전하람 변호사님은 지금 혁신위원 내정자죠? 네, 이제 내일쯤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뭐 1호 혁신위원이다 뭐다 말은 엄청 오래 하고 빨리 이제 혁신위원 진 딱지를 좀 뗐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급자 진. 네, 네. 진 예, 알겠습니다. 내일이면 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뭐 국민의힘 얘기가 먼저 들어가서 제가 일단 여쭤봤고요. 첫 번째 주제는 이준석의 운명으로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당대표에 대한 징계 문제를 심의할 예정인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 윤리위원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윤리 거절하셨다는데 그게 맞나요? 저는 뭐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현장에 있을 겁니다. 저는 제 방에서 있을 겁니다. 계속. 네, 갈게요. 네. 결론에 따라서 어떤 이제 말씀하시거나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예, 이준석 대표는 천하에 쓸데없는 것이 이준석 대표 걱정하는 거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연예인 걱정하는 거 쓸데없는 거다.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리하고 냉정한 네 분의 패널이 오늘 저녁 예정된 국민의힘 윤리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OX로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FD님이 좀 판단을 좀 가져다 주시겠습니까? 예. OX로 징계가 나올 것이다. 수위와 상관없이. 그러면 O. 아니다.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원래 한 명씩 주고 두 손으로 받는 걸로 제가 협의를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았군요. 저희 FD님이 그냥 농담인 줄 알았나 봅니다. 아,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네, 네. 예. 원래 한 명씩 이렇게 착 나눠주면 두 손으로 받아서 예. 이거 뭐 당 대표의 징계 문제를 논의할 것이어서 저희가 보다 좀 무겁게 하려고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하면 O, 아니다 없을 것이다 그럼 X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내일 안 할 것이다죠? 아니, 오늘 안 할 것이다. 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징계는 없는 걸로도 날 수가 있고 미뤄질 수도 있죠. 예. 그건 역시 X로 하겠습니다. 예, 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최이배 비대위원님만 O, 그리고 나머지는 다 X로 하셨습니다. 이거는 희망사항이 아니고 예상인 거죠. 예상. 그렇죠. 예. 네. 먼저 최이배 비대위원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뭐 지금 이 정도까지 온 상황에서 윤리가 시간을 더 끌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윤리도 굉장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뭐 민주당의 윤리도 그렇고 예. 다른 당에서도 윤리 진행되는 걸 보면 윤리도 결국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이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당에나 뭐 이준석 당대표에게도 모두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뭐 늦게라도 저는 하지 않을까 싶은데 단 하나 이제 이런 윤리가 이제 제소가 되면은 예.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증거도 수집하고 또 증언할 사람들에 대해서도 증언도 듣고 뭐 제보자들한테 또 자료도 받아내고 하는데요. 저는 어느 정도 지금 윤리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은 다 확보했을 것이고 다만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소명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출석도 안 합니다. 네, 출석을 해서 자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통 통상에 윤리위원회에서 먼저 소명을 하라고 보냅니다. 근데 본인이 소명을 안 하겠다라고 뭉개면은 출석하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그 예. 당일날 와서 소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윤리 입장에서는 이건 시간이 지나도 계속 안 할 것 같으면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고 보는 그러면은 거죠. 징계를 내리고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품위 뭐 유지를 못했다. 그렇죠. 또는 뭐 증거 인멸 징계 교사 수위는 있다. 어떠될지 라고 모르겠지만 윤리가 판단할 거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오늘 이제 7시에 이렇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윤리를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오늘 개시 절차라고 봅니다. 개시. 그러니까 그 윤리의 이 증거인멸 교사에 관련된 윤리 그 징계안이 회부가 된 것이고 이걸 그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가 지금 오늘 이제 날짜를 잡아서 열리는 거기 때문에 본격적인 징계 심의의 개시일이라고 오늘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건 제가 볼 때 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절차를 밟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아까 이준석 대표가 나는 가겠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하더라. 왜냐하면 개시하는 첫날이니까 당장 이준석 대표가 가서 소명할 게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관한 건 지금 핵심 당사자는 김천근 정무실장이기 때문에 김천근 정무실장이 가서 소명할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대표는 그와의 관련성이 파악이 되고 그에 대한 팩트가 있어야만 불러낼 수 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유로 미뤄질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오늘 뭐 징계가 나올 건 저는 100% 없을 거라고 보는데 당연히 이제 이 문제로 국민의힘 우리 당이 언제까지 내용에 빠질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윤리위원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와 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 답답한 게 내일 지금 그 관련자인 아이카이스트 대표라는 걸 경찰이 소환하겠다 얘기를 하고 예. 있으니까 출석 요구해서 이제 수사한다는 건데 그거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그렇게 절차를 밟고 있으면 윤리가 사실 정상적인 정당의 윤리면 경찰 수사를 지켜보면서 뭐라고 누가 물어보면 아, 수사 결과도 안 나왔는데 우린 다 뭘 알아가는 겁니까라고 그냥 미루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거 갖고 뭐라고 할 언론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먼저 나서서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 하기 전부터 징계를 한 해 만에 얘기를 하다가 또 대선 다음 날 잡았다가 또 미뤘다가 또 마침 다음 날 소환되고 막 이러는 풍경들을 보면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를 흔들려는 분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제가 느낄 수가 있고 내일 소환이 돼서 뭐가 좀 얘기가 진척이 돼서 경찰 결과가 나와야 징계를 하지. 예. 지금 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복잡한 사람들 모으고 증언을 들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사실 경찰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 전광석화처럼 징계를 해서 딱 마무리를 져야 될 문제인데 이준석 대표를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모멸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방식이 맞나 싶습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법의 어떤 이른바 성상납 의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유무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지는 않겠다 이런 맥락으로 일단 익힙니다. 일단 우리가 정치인들이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 할 때 그 좀 심하게 그 번역을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때가 많습니다. 국민 국민이란 눈높이라는 말이 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알아요? 쓰인다는 예, 그렇죠. 국민 이국민 눈높이가- 조국민 다 생각이 다른데요. 아, 윤리위원장님께 지금 아니, 그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이제 예.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많은 분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정광석화처럼 딱 끝내고 당이라든지 이제 지도부의 이미지 타격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고 이제 예. 온당한 처리 방식이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정치권의 몸담은 이래로 봤을 때는 항상 가장 안정상적인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이렇게 꼭 저희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그렇고 이 정당 정치라는 게 예. 그래서 굉장히 소모적인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도 일단은 오늘 이 논의가 뭐 결론이 날 리는 없다라고 보고요. 그냥 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면서 저희 당 이미지 깎아먹을 것 같은데 다행인 거는 민주당도 요즘 이제 별로 잘하고 있지 못하니까 예. 정당 지지율 자체는 크게 떨어지진 않고 있는 게 뭐 저희로서는 다행이라면 다행입니다. 예. 일단 천하람 순천감 위원장님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라는 건 마음대로다라고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님이 꼭 그렇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윤리위원장 마음대로 이렇게 되시는 줄 알아서. 그 천하람 그 순천갑 당협위원장의 개인적 생각이고 저도 다시 다음에 불러줬던 제가 볼 때는 김근식 교수님이 선을 긋는 건 처음 봤습니다. 이준석 대표인이 늘 약간 선을 좀 긋는데. 자리 옮기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다음에 한 번쯤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보통 이제 그 징계를 송파병입니다. 송파병이요? 예. 텐션 올라오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징계라고 그런 것은 지금 조국 교수 징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교수들이나 교직원 징계할 때는 가장 확실한 것은 법을 위반해서 사법당국에서 법적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징계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도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상납이든 증거인멸 교사든 이게 사법적인 위법행위와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김 소장님 말씀이 정확하죠. 그래서 예. 정리가 된 다음에 하는 것이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 징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거 사법적인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적인 영역의 문제였지 않습니까? 성희롱 발언과 이제 2차
거짓말이라는 예. 것을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지면 품위유지 위반이라는 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매한 것들의 이제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 당협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 시당이나 중앙당에서 품위유지 위반으로 그 징계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거냐면 명백하게 당내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면 됩니다. 예. 근데 뭐 멱살을 잡고 싸우거나 본격적인 행사에서 뭐 당 대표도 있고 무슨 뭐 원내대표 있는데 정말 뭐 당의 굉장히 치욕적인 품위를 손상시킨 짓을 했거나 이런 것들을 하면 사법 처리와 상관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눈을 부라리면서 반박을 했다. 이런 것들은 품위 유지 상관없죠.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 두 가지의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과연 지금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사법적 처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안의 것인지 아니면 멱살 잡고 공개 행사에서 당을 진짜 완전히 망칠 정도로 무슨 싸웠던 일이 있었던 것인지 예. 이게 아니라면 좀 서두르는 감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요, 당 대표를 저렇게 해서 징계를 예를 들어서 했는데 경찰이 수사해 보고는 무혐의다 이렇게 발표하면 그 뒤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죠. 이런 리스크를 짊어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여기 저도 모르겠습니다. 계신 패널 분들은 윤리위에서 지금 심판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인데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윤리위원회가 판단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당 대표를 갖다가 이 징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슨 너무 그냥 막연하게 뭐 품이니 어쩌냐 이래 가지고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무슨 놈의 막연하게 품이니. 예, 이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근데 말씀하셨습니다. 저 말씀이 조금 영향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제 개인적으로 내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항희 이 교수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예. 임명을 하신 분이고 제가 알기로 두 분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한 사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말씀이 이항희 교수님한테는 상당한 이제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뭐 김종인 뭐 전 위원장님 말씀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옛날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놈의 품이니, 그러니까 품위를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평가하고 따지냐는데 그걸 가지고 이미 우리는 그 당원 당규를 만들고 그 징계의 기준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옛날 사고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야 옛날에 무슨 품위죄가 저 훼손됐다고 뭐 누가 징계를 받았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걸로 징계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이 당대표의 문제가 1차적으로는 이제 성상납을 받았는지 유무를 따져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 성매매 관련된 공소시효가 5년이어서 예. 지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따져본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검찰이나 지난 그 누구야 그 아이카이스트 그 대표의 김성진 대표요. 예, 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이 된 거고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전제로 놓고 그러면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어떤 증거인멸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윤리위원들 내부에서는 일단 성상납을 받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천하람 변호사님이 그 부분 측면에서 혹시 저는 반박을 하실 것 같은데. 네, 필요하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우선 이게 이제 히스토리를 좀 보면 네. 그 처음에는 성상납 자체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해서 몇만 명이 아마 서명을 해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성상납 자체는 오히려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징계 개시를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게 그 수사 기록이나 이런 거에 봐도 이준석 대표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기사에 가세연에서 뭐 일부를 발췌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네. 예를 아니 들면 그거는 수사 그러니까 기록을 기록에서 네. 노출된 장면에 이준석 대표 이름이 등장한 것까지는 사실이지 근데 이제 않습니다. 사실 그들의 일방적인 제가 네, 주장. 정리를 그들의 일반적 하면 주장이지만. 수사 기록에는 아이카스트의 대표가 120만 원을 썼다. 130만 괄호 원을 열고 써서, 네. 이준석 당시 비대위원인가요? 예. 성 네. 접대 뭐 이렇게 써 있는 말이 있는데 그렇죠. 그 진위 여부는 이제 그거는 이제 네, 그 대표가 진위 하는 여부, 얘기지. 그렇죠. 그 거기에 진위 대해서는 여부가 모른다는 지금 말씀.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어떤 제대로 판단이 되거나 말 예. 그대로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10년 정도 된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윤리위에서 그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렵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세연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그 진위 여부가 공방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윤리위가 그 실체 내용을 알기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인멸 교사 이거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어떤 성상납이라는 실체가 없으면
이 증거인멸 교사라는 게 과연 성립하는지도 지금 굉장히 의문스러운 사건이거든요. 예. 그리고 품위 유지 중요하죠. 근데 당 대표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하려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품위 손상이다라고 이제 트집을 못 잡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당 대표를 이게 징계할 수 있는 거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하게 되면 이건 당내 다른 분란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윤리에서 뭘 심판하고 있냐 이 부분이 좀 헷갈리잖아요. 얘기는 들었는데 과연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니까 성상납 의혹 또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란 건 뭔지 강지영 아나운서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대전의 한 기업으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건은 현재 이 대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건 외에도 이준석 대표가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윤리위는 구체적으로 이 건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녹취가 있는데요. 이 대표가 제보자와 통화한 내용인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장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대전이죠. 대전에 사람을 하나 보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으세요? 아, 당연하죠. 장사님 그럼 내일 제가 사람을 한 명 대전 좀 보낼게요. 맞지? 예, 보내세요. 보내셔가지고. 좀 만나주시고 상황 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그 뒤로 실제로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정무실장이 이 제보자를 만났고 김 실장이 이 제보자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각서도 써줬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약속 증서라는 건데요. 7억 원을 언제까지 투자하겠다 2022년 1월 10일 작성한 날짜와 함께 김 실장의 사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당시 김 실장은 이 제보자로부터 성상납이 없었다는 확인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가세현 측은 7억 원 투자로 성상납 부인 확인서를 얻은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김철근 실장의 주장은 다른데요. 먼저 각서는 이준석 대표와 무관하게 작성된 것이라고 했고 월 700만 원 정도 이자를 준다기에 조건이 좋아 투자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각서 얘기는 전혀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대선 기간이었으니까 제가 직접 만나보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 정무실장이 내려가서 만나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만난 겁니다. 사실 지금 굉장히 무슨 여러 가지 사실을 섞어가지고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돈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김철근 정무실장한테 가보라고 한 거는 무슨 얘기하는지 들어보라고 하는 거고 각서라는 걸 썼다고 하는데 그거는 시점으로부터 그거랑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무슨 각서를 쓰라고 누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라라고 했다는 것처럼 하는데 저는 김철근 실장한테 그거 가서 얘기 들어보라라는 얘기 외에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은요? 자, 핵심을 저희가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물론 이 증거인멸이라는 말은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님의 말씀처럼 성상납 의혹이 있었냐를 전제로 하긴 하는 건데요. 자,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쭉 녹취와 이준석 대표의 반박까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저 내용대로라면 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어떤 장 사장이라는 저분 지금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던 사람인 거잖아요. 폭로도 하고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떠들던 분인데 그분을 김철근 실장에 가서 만나고 나서 자, 그건 그거고 제가 좋은 투자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아, 내용이 참 좋네요.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7억 내시면 저희가 일부러 이자를 쳐드리겠습니다. 야, 월 700씩 버는 건 되게 좋은 일 같은데 제가 한번 투자하겠습니다. 이랬다는 얘기를 저희 보고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건데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내용 자체는 좀 저렇게까지 했는데 어쨌거나 최측근인 분이 가서 그 본건이랑 내용이랑 상관없이 갑자기 좋은 투자 제안을 받고 투자라고 올라오셨다는 이야기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실을 확정하는 거는 대법원의 판결인데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황으로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선생님 보기에는 저 정도면 윤리위가 징계를 내릴 만한 정황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보좌관인데 의원이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가서 만나보고 야 이거 투자로는 좋겠는데 해서 의원이랑 싸우는 사람한테 가서 7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각서를 쓰고 올라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싸우다가 성상납 부인 확인서를 써줬으니까 이제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투자처가 좋네. 이럴 가능성은 그래도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건 지금 당대표의 정무실장이라면 그런 판단 정도 당연히 하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칠게 분류를 해보면 근데 이게 어떻게 공개가 된 거죠?
가세연에서 가세연에서 다 두 가지 경우의 수 깠어요. 요즘 저는 공개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월요일까지는 진출을 못합니다. 수요일에서 막힐 수 있어요. 사실 순 우리말인데. 아, 예. 네. 근데 그 두 가지를 거칠게 분류할 수가 있죠. 하나는 저 장 사장이란 분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사기를 쳤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녹취를 목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퍼뜨려서 가세연에서 그걸 받아서 의혹을 폭로를 했고 그것이 정치 문제화돼서 커지니까 먼저 지금 이준석 대표 주장하는 게 그 장 사장 측으로부터 전화가 먼저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내가 이제 제보자인데 이걸 해줄 수 예. 있으니까 뭐 만날 수 있겠습니까라고 그쪽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 주장은 아니 증거를 인멸 교사할 사람이 내가 먼저 전화하지 않고 먼저 전화받는 사람이 어딨냐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먼저 전화를 했다는 것이고 김철 시장이 가서 이제 저게 성상납이 없었다고 확인해주고 돈을 지금 받은 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거칠게 분류하면 저 장 사장이라는 분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 일종의 작업을 했다. 예, 그래. 예. 근데 이준석 대표가 떳떳하면 응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싶은데.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니까 일단 네. 그두 번째로는 이제 거칠게 분류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김 소장님 말씀대로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측근을 보내서 돈 7억까지 쏘졌다는 게 또 하나의 거친 분류죠. 그러니까 양 대척점이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찰 조사에서 풀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명백하게 서로 의견이 엇갈리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좀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 윤리에서 뭘 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생각 분명히 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런 두 가지의 전혀 다른 대척점에 서 있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면 근데 윤리위원이 열어 가지고 이걸 정리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의 생각인데 김철근 실장을 불러서 김철근 실장의 개인 단독 행위인지 예. 아니면 도대체 7억 원이 어디서 왜 나온 것인지를 분명히 듣고 그에 대해서 정말 징계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징계를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징계를 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예를 들면 김철근 실장이 나와가지고 제가 단독으로 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전혀 뭐 개입한 바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냥 가서 얘기만 좀 들어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해서 징계를 안 한다 칩시다. 지금 김철근 실장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만 그대로 쭉 따라가서 윤리위가 그냥 징계를 안 하겠다라고 해도 당원들 중에 일부는 뭐 장난치는 거냐라고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제대로 뭐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 추가적인 수사를 할 수도 있고 추가적인 자료 수집이 가능한 어떤 사법기관에게 맡겨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예가 있긴 있습니다. 예컨대 정의당에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해서 당대표 징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 사안이랑 완전히 달랐던 게 성추행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김종철 대표가 자기가 인정을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없고 사법기관 판단을 받기 전에 윤리위에서 이걸 결정을 지어도 당원들도 그렇고 납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사법적으로 다툼이 있을 만한 사안에 대해서 100% 팩트도 정해지기 전에 징계를 한다? 저는 그 위험을 저희 당에 특히나 당대표에 의해서 임명되는 기구에 불과한 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도 아닌 윤리위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윤리라는 지위 자체가 그러니까 뭐 윤리가 뭐 당대표니까 징계를 더 조심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게 하려고 예. 윤리라는 거는 당에서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50% 이상을 외부 독립적인 위원으로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당의 윤리에 대한 어떤 그 지위나 위상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게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 법원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이렇게 폄하하면 안 될 것 같고 이제 물론 그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이제 당에서 윤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사법기관으로 보내고 거기서 판단받으면 되지 뭐로 당에서 미리 윤리위에서 뭐 굳이 이런 거를 제소하게 만들고 절차를 만듭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 보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더라도 윤리는 윤리 자체적인 판단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자꾸 훼손하는 순간 저는 오히려 그 당대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윤리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이제 좀 폄훼하고 또 계속 뭐 윤리를 해산할 수도 있다는 식의 어떤 그런 언급들이 주변에 나온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이 약속 증서에서 이게 보면은 김철근 그 특보가 자기가 투자하겠다는 게 아니라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거니까 어디서 돈을 끌어 모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본인이 그럴 능력이 없다면 김철구 결국 실장의 치력은 없어요. 그러겠죠. 예. 잘 아시잖아요. 예전에 국민의당 때부터. 저도 잘 알죠. 같이 해서. 텐션 너무 억지로 끌어올리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못을 서로 박으시는 잘 거 아닙니까 아니까. 지금? 앞서 이제 다들 사실 치력은 없지 않아요? 다들 또 특히 안 잘하시네요. 다시 안전하시는데 예전에 김철근 실장과 같이 똑같은 당에서 일을 하셔서 그래서 근데 제가- 최배 비대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다른 인터뷰 나갈 때 김철근 실장이 7억이 있을까? 그러니까 유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그렇지. 결국은 예.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힘을 같이 보태서라는 것이 행간에 깔려 있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실 확인서라는 거를 받아내면서의 이런 게 연관돼서 이제 투자 이 각서 약속 증서가 나왔다는 것에 신빙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 유치라고 하면 별도의 돈 되는 사람, 뭐 이제 뭐 영어로 하면 스폰서라고 하는 게 등장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점점 더 어지러워진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 폭로를 하셨던 가로세로 연구소가 오늘 또 무슨 새로운 얘기를 윤리 시간이랑 맞춰서 또 영상을 공개하겠다라고 CCTV를 호텔 예, CCTV를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했습니다. 이런 사건은요 보면 그렇습니다. CCTV를 진짜로 공개한다면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다면 거기에 등장인물로부터 증언을 받아놨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법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은 사람의 영상을 그냥 내보낼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윤리가 어떤 면에서 이제 이 유튜브 방송에 끌려다니게 되는 모습을 당이 지금 보여주는 게 돼서 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CCTV를 오늘 7시에 가세연에서 이제 공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이거 뭐 7시 되면 밝혀지겠지만 공개 못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 그래요? 내기를 할 것 한번. 같은데요? 근데 왜냐면 제가 오늘 이거 방송 때문에 그 가세현 처음 들어가 봤어요. 아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설명 이제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뭐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저희 이런 중에 유일하게 내용의 보셨습니다. 예. CCTV를 보여주겠다라고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단언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아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 그거 뭐 그 깐다는 표현 쓰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게 공개. 공개되는지 여부는 뭐 좀 지켜봐야. 저희 방통심의 의견을 들어보고 제가 확인 좀 해보세요. 뭐 그거는 한번 지켜보면 될 문제고요.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투자 유치니 뭐니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고 여러 의구심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리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는 그 윤리위원들이 익명의 인터뷰로 뭐 강한 징계를 할 거다, 뭐 의혹만 있어도 징계할 수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새어 나오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나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지 않는다라는 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저는 정도의 문제 제기는 저는 뭐 윤리를 흔들려는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당대표라도 명확한 잘못이 있으면 뭐 당연히 징계 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당대표라는 지위는 다른 임명직들이랑 다르게 예. 당원들과 국민들이 선출해서 뽑는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흔들려면 조금 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시청자들의 의견 유튜브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좋은 의견 소개하고 또 운으로 2명을 선정해서 영화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제 패널분들 말씀하는 중에 댓글들을 좀 봤는데 잠깐만을 주면 7억은 돈은 계약서를 따라가지 각서를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약속 증서로 돼 있긴 합니다만 약간 그게 좀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7억에 월 700만 원 이자를 준다면 월 1% 이자를 준다면 나라도 투자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근데 대부분의 의견이 제가 방송에 읽어드리기 좀 부적절한 삐삐 말이냐 똥이냐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좀 오늘 주제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튼 집권여당 대표 얘기인데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댓글 주시면 방송용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예. 다음은 강정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썰픽 보겠습니다. 2부터 보시죠. 재심 절차로 소명할 것. 성희롱성 발언으로 6개월 당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재심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회의에 여성 참석자들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고 2차 가해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최소한의 해명을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심적 고통을 받은 게 내 책임이냐라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박지원 전 공동비대위원장 한마디 했습니다. 당을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는 최강욱 의원이 한없이 부끄럽다. 재심 청구를 철회하고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의원의 징계를 놓고 잘했다 아니다, 심했다, 혼란이 더 커진 상황.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이 징계에 대한 저희 개인적인 소회가 있습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로 당내 구성원들이 한반으로 나뉘어서 왈가왈부 분란을 다시 또 시작하는 모습은 국민들 볼 때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합니다. 분란은 마무리가 될까요? 이리 보시죠. 등산로 막은 헌재 소장 공관. 서울 삼청동 북악산의 한 등산로 입구입니다. 출입금지 안내 표시와 함께 통제 구역이라 적힌 펜스가 세워져 있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 주택이 헌법재판소장 공관이 요청한 겁니다. 지난달 청와대 개방으로 주말 평균 3천여 명의 등산객이 몰리면서 공관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헌법재판소가 문화재청에 공관 인근 등산로 폐쇄를 요청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민들은 400m 이상 떨어진 추측한 입구 등으로 돌아가서 산행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인터넷에선 공관 때문에 헛걸음해야 하냐, 세금 낭비하지 말고 공관을 매각하라,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저희가 썰픽도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요. 최강욱 의원 얘기하면 얘기가 계속 비슷한 흐름으로 가서 헌법재판소장의 공관 얘기, 등산로를 북악산 등산로를 막은 이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간단하죠. 지금 3,300평째 공간이 이렇게 클 필요가 있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예. 제가 선심을 써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예. 헌법재판소 공간에다 예산을 좀 넣어갖고요. 창문 두꺼운 걸로 바꿔드리고 창문에다가 저기 뭐 썬팅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검은 거 좀 붙여드려서 안에도 안 보이고 시끄럽지 않게 해서 좀 조용히 지내시라고, 뭐 에어컨이 부족하면 에어컨 하나 설치해드리는 방식으로 길을 막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 좀 요청하면 길을 막는다는 자체가 좀 놀랍습니다. 길이라는 것은 공용. 예.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근데 것이잖아요. 그거를 전화하면 헌법재판소장이 요청하면 경찰이 막아주고 이러는 것 같으면 저도 사실 집 앞이 지금 도로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예. 이것도 통제가 되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집 앞 도로요? 네. 저라도 가서 좀 막아드릴까요? 더 몰려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대통령 닮은 사람 왔다고? 학성기와 몇 개를 준비해서 저희 당에 덩치 좋은 친구들 몇 있거든요. 아니 대통령 닮은 사람 왔다고 모여들까 봐 걱정인데 그래요. 그러네요. 예. 우선 이거는 아마 이 주중에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제 주말에 좀 이게 헌재 소장께서 댁에 계실 때 뭐 이렇게 주변에 많이 다니고 하니까 그러실 텐데 이건 간단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헌재 소장께서 주말마다 어디 좀 나들이를 좀 많이 하시면 평일에 이제 가족들이 자꾸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쳐다보기도 하고 조직 뭐 이렇게 넓어 이러면서 보고 그런 게 불쾌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거를 막아준 걸 허락한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문화재청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무슨 문화재가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문화재청이 이걸 저는 허가해 준 것이 가장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장이 어떤 어느 정도 직위 높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뽑은 정부에서 그래도 임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이 옆에 지나가면서 국민들 속에 있는 건데 그게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일을 하는 공직자의 저는 이 대처 방안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의전서열 4위입니다. 4위입니까? 상당히 높군요. 매우 높죠. 매우 높죠. 상당히 높은데 근데 이건 헌법 소원을 해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이거는 들고요. 제가 봐도 함부로 길 막으면은 교통방해죄가 됩니다. 실제로 헌법상으로도. 그리고 일단 더 근본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공관들은 왜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헌재 소장님께서 타국의 헌재 소장들을 뭐 추천하셔가지고 여기서 연회를 얼마나 여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게 간혹 가다가 필요하다면 그럴 때 어떤 적절한 공간을 대여하면 되는 것이지 3,300평 수준의 공간을 굳이 유지를 해야 될까? 이거부터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그런 필요하다. 측면에서 아무튼 이제 공간에 대한 사용에 대한 이제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새롭게 이제 당선된 뭐 시장, 도지사 이런 분들이 이제 공간 안 쓰겠다라는 뭐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아무튼 특히나 서울에 이미 거주하시는 분들이 굳이 공간을 이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은 진짜 천하람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공간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일단 그 재산 자체가 이미 계속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저께 대통령이 공공기관들 저 호화청사 다 매각하라고 하신 것처럼 저는 이런 공간부터 먼저 공무원들도 솔선수범해야죠. 그리고 나서 공공기관까지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예전에는 공간이 있으면
공관이잖아요. 공관에 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그것까지 감안해서 된 건데 지금은 그 공사가 분리되니까 누군가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실 공관이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제 이게 저도 이제 기억을 잘 못하시겠지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제가 우리 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잖아요. 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셀프 디스를 하시고 그러세요. 저 그때 제가 이제 기억합니다. 대표 공약 중에 하나가 네. 그 서울시장 공관을 이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사실 정확한 말씀이신데 예전에 이제 시도지사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그 도백들이 갔을 때 이제 공관은 박정희 그 독재 시대에 임명직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중앙에서 임명된 사람이 관찰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사 가서 당장 기거할 데가 없으니까 공관이라는 개념이 생긴 건데 요즘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라북도 도지사 하려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그래야죠. 서울시장도 서울시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하는 건데 공관이라는 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이참에 이 헌법재판소장 이건이 잘 나온 것 같아요. 불필요하게 불효불급하게 있는 공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좋은지 정부 차원에서 한번 일제 좀 일단 조사를 할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서울에 그 직장에 있는 다른 공관에서 사는 분들이 이 문제를 떨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매우 네. 걱정되겠죠. 중앙일보가 대대적으로 한 3차례 걸쳐서 공간 문제를 다 다뤘고 뭐 데이터도 다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한번 예, 대통령께서 결단해서 정리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최강욱 의원 얘기도 다 해보도록 하죠. 지금 재심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뭐 법적 절차를 뭐 다 밟겠다고 하는 것은 뭐 수용될 수밖에 없고요. 뭐 윤리심판원에서 또 그거를 재심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뭐 이제 논의를 해봐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그 비대위 할 때 예. 비상징계 건으로 이제 올라왔던 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여러 뭐 사실관계도 좀 이렇게 자료들을 보고 내용을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징계하기보다는 그래도 윤리심판원으로 넘기자라고 해서 이제 넘겼던 거라 뭐 솔직히 지금 이제 판단 나온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이제 심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아무튼 이제 당내 이 분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안타깝게도 이제 본인은 또 이렇게 이제 재심을 청구하고 또 일부 그 같이 활동하는 철험회라고 하는 그게 있는 예. 또 의원들이 또 옆에서 또 힘을 실어주면서 이게 지금 당에서 또 편가르기처럼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우려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윤리심판원에서 최대한 빨리 재심 여부 확정 짓고 재심도 빨리 해야 된다. 왜냐하면 특별하게 어떤 예. 다른 사실관계들을 지금 내놓을 거는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꽤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충분히 다 소명 절차가 지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최강욱 의원을 제가 잘 아는 우리 고향 후배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주시죠? 예. 근데 그 제가 최강욱 의원이라면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지금도 사실 다른 사건으로 재판에 지금 계류 중이잖아요. 상당히 유죄 판결이 지금 나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 결정에 대해서 이게 재심 청구라고 하는 이게 물론 권리긴 하지만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있나 뭐 억울한 게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당원권 정 6개월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이게 큰 징계는 아니에요. 뭐 당 대표가 만약 이런 걸 했으면 당 대표직을 수행할 수 없으니까 큰 문제지만 최강욱 의원이 그렇게 막중한 무슨 당직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무슨 그 당권을 당원권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무슨 중요한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최강욱 의원이 조금 더 진솔하게 깨끗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모습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당내에서는 보여줬으면 다른 얘기도 좋겠어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민석 의원이 쓴 글을 보는데 최강욱 의원 징계는 어리석은 짓이다. 월드컵 앞두고 손흥민을 집으로 돌려보낸 셈이다. 아니 당원권 6개월 하면서. 정지한다고 해서 손흥민이 축구 못하는 건 아니죠. 최강욱 의원이 입에 막힌 게 아니잖아요. 당원권 정지는 내가 그 짤짤이 발언 정말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자꾸 거짓말한 건 죄송합니다라고 정리하고 다른데 이 이슈에 대해서 다른 이슈에 대해서 열심히 싸울 수 있죠. 저는 안민석 의원이 그 논리가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 뭐 손흥민 발언의 문제는 이게 손흥민이 축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기보다 일단 최강욱 의원을 손흥민 선수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최강욱 의원이 정말로 민주당의 손흥민이라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거는 민주당의 인재풀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이 우려를 저희가 해야 되는 너무 안민석 부분이고요. 의원님 그 발언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비중 있게 다뤄주는 것 같은데. 민주당 전 비대위원입니다. 그래도요. 안민석 의원이면 5선을 하신 분인데 민주당을 욕하기보다 우리가 안민석의 욕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니. 근데 이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민주당 중진 의원분들의 사람 보는 눈이 이게 맞아요. 문제가 있다. 일단 안민석 의원께서는 최강욱 의원을 손흥민에 비유하시고 또 얼마 전입니다만은 정청래 의원은
이준석 대항마로 김남국 의원을 얘기하시고 예. 이렇게 되시니까 이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도대체 어떤 세계관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는 건가 예. 참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얘기한 대로 댓글들을 좀 보면서 저희가 영화 상품권을 또 드리니까요. 예. 저희 때문에 영화 상품권 극장 매출이 올라간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아유, 사과합니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 네, 참. 죄송합니다. 패널 분들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읽지 마세요. 읽지 말게요. 여기 보다가 넘어가 버렸네요. 예. 앞서 이제 그 천하람 변호사님에게 천하람 변호사님 말을 너무 잘한다. 이핵관 이렇게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아, 네. 네. 또 제가 잠깐 고쳐서 말을이라고 했지만 말은으로 정확한 워딩은 그랬었습니다. 말은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하셨고요. 또 최명댐님께서 제가 못 찾아서 제가 외우는 걸로 하는데요. 최명댐님께서 김근식 교수가 활짝 웃으시면서 하는 방송 썰전 라이브 정말 재밌습니다. 뒷부분은 정확한 워딩은 아닙니다. 제가 기억으로 해서. 그렇게 또 김근식 교수님을 또 하시고 보면 금요일 날도 그런데 김근식 교수님 오실 때 이 접속자 수가 좀 더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정말입니까? 송파병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 송파병에서 오신 분들은 댓글로 없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송파병 당협에 좀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예, 그런 활동들을 좀 더 하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좋은 의견 주신 분들 보면요. 김영환님께서 저보고 북한의 이성건 닮았다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승진했잖아요. 예, 통일전선 부장으로. 네. 저 은근히 좋더라고요. 요새는 저희 이준석 대표 보고 김정은 위원장 닮았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점점 예. 살이 좀 찌니까. 진행형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소령 논란에 대해서 릴리릴리님께서 등산로를 왜 막음? 갑질이지 저게. 그리고 사생활 보호할 거면 산속으로 들어가세요. 카리인님이 주셨고요. 썰전 5분 토론 보다 보니 집중돼서 잠이 확 깨네요. 바카스 같아요. 바카스에서 영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리 한채 땡님. 고3이지만 썰전은 꼭 챙겨보고 있어요. 정치에 관심 갖게 만들어준 썰전. 수험 생활 중에도 절대 못 놔. 항상 정치 뉴스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딸이 고3일 때 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근데 시간 수업 시간 아닌가? 이게 그 고3 학생 저기 영화 상품권 주시죠. 이렇게 쓰면 영화 상품권이 나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법무예요. 궤도에 썼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정말 고3에 맞나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내가 넘어간 게 아닌가. 아니 썰전 보는 시간도 지금 아까울 수 있는데 거의 영화까지 보러 영화까지. 가는 거는 좀 영화는 그- 저 기한이 좀 있나 상품? 네, 1년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부정확합니다. 뒷면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입실 맞추고. 근데 어쨌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고3에 의심한 거는 저희가 의심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이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두 분께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겠습니다. 제가 썰전 라이브가 영화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고찰을 해봤는데요. 예. 하루에 4장씩 하면 일주일에 20장, 52주니까 1,040장. 예. 1년에 1,040명의 관객을 동원하는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인 것으로. 역시. 그리고 그분들이 또 누구랑 또 같이 동반할 그렇죠. 수 있는 네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거기서 판매된 팝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있는 영화 것 산업에 같습니다. 영향을 주는데 네. 제가 1년 동안 계속 줄 거라고는 어느 정도 손님 모여들면 선전문은 끝날 수 있습니다. 호객행위 성공하면 예. 이제 안 주는 거지. 네, 다음 주제는 좀 더 이거 진지한 주제인데요. 경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행안부의 경찰국으로 잡았습니다. 어제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내용을 보면 이 경찰을 지원할 조직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경찰을 감독할 경찰국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그리고 경찰청장 등 경찰의 고위직을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안부 장관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위를 설치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가 아니냐, 수사권,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할 일이 훨씬 많아진 경찰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비판이 먼저 나오고 있어서 여당 쪽 네.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우선 이게 일단은
경찰이라는 조직에 대해서 관리 감독 내지는 지휘는 이미 정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주로 청와대에서 하고 있었죠.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찰 인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감독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결정 과정에 대한 뭐 투명한 공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이루어지지 않고요. 국회에서 출석 요구해서 답변 요구해도 맨날 두루뭉술하게 늘 넘어가곤 했죠. 그런 면에서 법에서 지금 행안부 장관이 원래는 인사제청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실질화한다라는 면은 저는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서 가장 근거가 없는 권력기관이 대통령 비서실이거든요. 헌법에는 아예 안 나와요. 비서실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권한을 막후에서 행사하고 있었는데 이걸 그래도 감사원 감사도 가능하고 국회 감독도 가능한 행안부가 양지에서 행사하겠다라는 건 저는 발전이라고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청장 지휘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수사에 대해서는 아마 지휘를 거의 안 할 겁니다. 근데 경찰 같은 경우는 검찰과 다르게 수사 인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치안, 교통, 정보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청장도 뭐 무소불위의 권력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의 관리 감독은 받아야 되고 이게 대통령 비서관, 민정수석인 것보다는 행안부 장관인 것이 사실은 오히려 자연스럽습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를 표하고요. 특히나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통제하는 것을 정부조직법으로 통과시키고 하는 것만 모르겠지만 시행령을 고쳐서 하겠다? 이거 상위법 위반입니다.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고요. 시행령을 고쳐서 실제로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놀란 얘기는 안전이라는 문구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안전을 치안이랑 연결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 관리해야 되니까 치안도 관리해야 되니까 치안 경찰 우리가 담당할 거야. 나가서는 수사 지휘권까지 지금 휘두르겠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그것도 시행령이랑 시행규칙을 고쳐서 하겠다? 저는 이거 민주당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실제로 그렇게 집행하면 이건 장관 탄핵해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폭력 중에 국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13만 명의 인원들을 관리하는 것을 대통령,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으로 이어진 한 라인을 만들어서 하겠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7년에 이미 국가경찰위원회 개선안이 만들어져서 논의가 된 바 있고요. 국무총리 산하로 해서 경찰 공무원 출신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맡고 국회 출석하고 인사와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이미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경찰도 정부 조직인데 누구의 관리 감독을 받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경찰청법 14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경찰을 관리하는 거는 국가경찰위원회입니다. 예전에 치안본부 시절에 정부의 예를 들어 많은 수사를 담당하는데 경찰이 정부의 간섭 또는 통제를 받으면 수사를 공정하게 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에 분리해서 경찰위원회의 통제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천하람 변호사 이야기나 우리 김성애 소장 이야기가 다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성애 소장 말씀 일리가 있는 것은 지금 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 업무 안에 치안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무장관하고 저는 이게 지금 대통령 이게 시행령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문제의식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과거의 경찰과 달리 이번에 지금 검수안박법이 통과가 되면서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비대해졌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통제 또는 관리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지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관계를 생각하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좀 서로 간에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문제의식은 동의를 해요. 전화하면서 말대로. 근데 그렇게 하려면 법무부 장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법무부 장관 사무 업무 안에 검찰 법무 감독에 대한 사무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명시적인 권한이 있어야만 되니까 91년에 개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어떻게든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의식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똑같은 그 부처 안에 외청 같지만 부처랑 비슷한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게 있습니다. 그게 국방부와 합참의장입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사실은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상하 관계가 아니고요. 똑같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유명한 이야기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도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저는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도 상하 관계가 아닌
성어 간에 견제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는 만들려는 노력의 시초는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거의 맥락에서 저도 다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검찰에도 검찰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또 검찰위원회가 있어서 인사에 대한 부분들을 그 검찰국에서 만들어낸 것들을 법무부와 같이 다 상의할 때 이 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위원회에서 그 인사 제청에 대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국가경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국이라는 그런 조직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어떤 그 모양으로 법무부와 검찰국, 검찰위원회, 검찰총장 뭐 이런 모양으로 흘러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든지 권력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 측면에서 더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지금 인식은 이제 같이 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 아까 전에 우리 김성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시행령 개정으로 그냥 갈 일은 아니다라는 건 명확하고요. 이 부분 특히 치안이라는 단어를 있던 걸 뺐던 거거든요. 근데 그걸 넣지 않고 그냥 시행령으로 지금 가겠다라는 거는 91년도 이때 이 제도 개편한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짓이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이건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원래 대선 공약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사권을 독립시켜주겠다. 윤석열 당시 후보의 공약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이거는 이제 당선된 뒤에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오히려 경찰국을 통해서 더 행정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려 하고 그 경찰청 지휘 규칙을 새로 만들고 검찰은 놔주고 경찰은 잡는 건가요? 이거 너무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검찰은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아는 사람들로 인사를 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유롭게 놔두는 것이 목표인 거고, 경찰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르냐 하면요. 어제 저녁에 28명의 치안감 인사가 있었죠. 인사를 대통령 결재 사항입니다. 대통령이 결재하고 그 당시에 지금 이 경찰국 신설 문제로 시끄러워서 막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니까 2시간 있다가 잘못됐어. 7명을 바꿔치웠어요. 그러니까 경찰로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위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흥분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어쨌거나 니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대통령 결재한 것도 2시간 만에 바꿀 수 있어라고 하는, 경찰이 이렇게 통제해도 됩니까 지금? 네.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짧게 짧게만, 15초 정도만. 15초 너무 짧은데요? 근데 17초로. 그 사이에 15초 갑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경찰청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놔둘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그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었지만 비상설 기구처럼 운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권한이 커진 만큼 제대로 된 통제도 필요하다. 거기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경찰국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말씀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엔 뭐 하죠?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눈을 감으면 꿈처럼 다가오는 너의 모습을 내 맘 깊은 곳 새하얀 캔버스에 그려보는 너의 웃는 모습을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3중고를 물려받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아주 나쁜 성적표를 물려받았습니다. 이 재앙을 우리가 지난 정부 탓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이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자,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 점점점. 내 통장 잔고, 내가 산 주식, 비트코인. 요즘처럼 정말 경기 안 좋을 때 흔히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정말 체감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월급만 떨어진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자,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약 5%포인트 떨어졌고 반면에 부정평가도 대략 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긍정과 부정이 좀 역전된 모습, 뭐 이런 걸 이른바 영어로 데드크로스라고 하는데요. 자, 지금 취임 이후에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상승 추세였는데 최근에 한풀 꺾였다 이런 거는 다른 조사에서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른 조사 한번 봤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한국갤럽 조사 그리고 오른쪽에 이번 주 초에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긍정평가는 조금씩 다 하락 추세 또는 비슷하고 반면에 부정평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추세인 겁니다. 자, 이제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0일이 좀 넘었습니다. 임기 초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 건 이례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원인을 좀 살펴봐야죠. 뭐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인 거죠. 바로 경제 때문인 겁니다. 자, 여론조사 업체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RN서치, 오늘 조사한 RN서치에서는 지금 주식 하락세와 고물가 등 이런 경제 불안감이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자, 리얼미터 측에서도요. 경제지표 위기 신호가 당분간의 대통령 긍정평가 흐름을 좀 무겁게 발목을 잡는 흐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가 좋지 않으니 지지율도 떨어진다는 분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사는 게 팍팍해지면 가장 먼저 이제 화살이 돌아가는 게 정부, 거시적인 경제 흐름 이거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 다 뭐 국민들은 다 정부를 비판할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이 점은 윤 대통령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윤 대통령, 국민이 지금 숨 넘어가는 상황이다. 빨리 이 물가에 대해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국회에 빨리 원구성을 해서 협력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 발언을 한 같은 날 또 눈에 띄는 이런 발언을 한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글쎄 이게 지금 뭐 통화량이 많이 풀린 데다가 지금 고인플레이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지금 쓰고 있는 마당에 생긴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처할 방도는 없습니다. 사실 뭐 경제 위기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지금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있는데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대처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뉘앙스가 깔린 얘기인 거죠.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자, 그런데요. 어제 이 아까 들으신 건 그제였고요. 어제도 좀 비슷한 언급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뭐 이게 고물가를 잡기 위한 전 세계적인 이 고금리 정책에 따른 자산 가격의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이걸 뭐 우리 경제 정책 당국이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법을 내기는 어렵고요. 자, 이게 발언도 비슷하지만 뒤에 배경도 비슷해서 어젠지 그젠지 안 써놓으면 모를 정도인데 자, 보신 것처럼 한 번도 아니고 연 이틀 대통령이 비슷한 발언을 한 것이죠. 자,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지금 글로벌 위기지 않습니까?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뭐 공급망 위기, 또 뭐 금리 인상,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나오고 퍼펙트 스톰까지 나오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름 아닌 국정 최고 책임자가 뭐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태도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과연 적절하냐 이런 지금 논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실 뭐 정부 여당이 문재인 정부가 경제에 실패했다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었고 또 이런 주장에 지지를 받아서 정권 교체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정부가 뾰족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라는 인식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지적이 있는 거고요. 당장 그래서 책임을 좀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당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 탓하지 말자. 정부 여당이 스스로 성과로 승부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모인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대급 폭탄을 떠안은 채 비록 출발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전 정권 탓, 세계 경제 위기 탓을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여당의 원내대표는 남 탓, 외부 탓하지 말고 우리가 스스로 극복을 하자.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대통령은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묘한 온도차가 느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대통령실에서 좀 이건 오해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 정말 해법이 없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발언은 국민과 함께 극복하겠다라는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지금의 얘기는 우리나라만 겪는 것도 아니고 또한 단번에 해결하기도 힘들다. 이런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달라라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구조적인 원인이다. 이런 설명을 한 것이라는 해명인 거죠. 사실 국민은 경제가 왜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그 원인 설명보다는 어떻게 극복할지 그 방법에 더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가 아무리 설명해도 공감을 못 얻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국민들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다 알고 계시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또 이런 발언 있었죠. 그래서 국민은 남 탓이 아닌 해법을 바란다라고 하는데 뭐 대표적으로 또 이런 발언도 있습니다. 자, 뭐라고 했느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지금 세계적인 현상이다. 구조적인 요인을 봐야지 온당하게 평가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상황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죠. 상황 설명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국정 책임자가 할 말이냐? 과연 이 말을 듣는 국민들이 들을 때는 그럼 이걸 온당히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 누가 했느냐? 바로 이전 정부입니다. 이전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했거든요. 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다고 국민의힘 측에서 계속 비판을 해왔는데 자, 정권이 바뀐 뒤에 정부 여당이 비슷한 입장을 따라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일리 있는 뾰족한 지적입니다. 결국엔 경제 위기도 문제지만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 사실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굉장히 비판을 받다가 나중에 책임 있는 모습 보이면서 많은 호응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 있는 태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발언이 무게감이 좀 실려야 되는 게 아니냐, 좀 신중해야 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아침마다 기자들이 그냥 출근길에 얘기를 하면 거기서 그냥 별로 생각하지 않고 툭툭툭 뱉는 그런 지금 답변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별로 세련되지 못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냥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서는 나는 안 된다고 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는데 떨어지는 거는 대통령 지지율. 자, 왜 그러느냐? 물려받은 위기이기 때문에 내 탓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정부 여당은 해법을 제시해야 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축구 선수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국가대표는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국정운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말보단 사실 정말 해법을 내놓는 모습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여주시길 기대하죠. 이성대 뉴스썰기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슬퍼도 슬퍼 못해요. 나를 약하게 볼까봐 긴 손에 꽃이 피길 바라지 않아. 쉽게 살지 않았으니. 네,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원로입니다.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사진을 몇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보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고문단과 저렇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여러 장을 쭉 봤거든요. 제가 제일 가까운 고문이시니까요. 사진에 안 나오셨어요. 대통령이 밥 싸겠다는데 안 가셨습니다. 예. 어디 다른 데 저는 어제 가셨습니까? 그 사전에 방송 일정이 있어갖고 그래서 뭐 생방송으로 나가는 것이 2시부터 있어서 거기 가서 점심 먹고 오면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내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방송은 먼저 일정 잡아놓은 거니까 또 이 방송 뭐 여러 국민이 다 듣는 건데 그걸 빵꾸를 낼 수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나는 거는 뭐 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더 불러주시라. 그래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듣기로 대통령실에서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방송 일정이 있어서 안 되겠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 나가신 그렇습니다. 거죠? 혹시 이제 너무 여럿이 모이니까 여럿이 모이는데 나 껴서 뭐 하겠냐. 나랑 얘기하려면 독대 자리를 만들어라. 뭐 그런 건 아닌데 또 뭐 여러 사람 모였는데 내 한 사람 안 가도 뭐 표도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꼭 대통령께서 모처럼 사인 고문들 오천 하는데 일정만 없으면 당연히 가죠. 근데 선약이
선약이 있던 데다가 그것도 개인 간의 선약이 아니라 방송 일정인데 그걸 예. 또 빼면 안 되잖아요. 이재호 고모님은 대통령과의 점심보다 방송의 시청자들과의 약속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예. 보시는 분입니다.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예. 한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정치를 한 지 오래 안 돼서 잘 모른다. 그래서 그쪽에서 정치를 잘 아는 분, 구체적으로 이재호 고모님 같은 분이 정말 정식으로 들어가셔서 정치 조언을 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박지원 전 원장이 그런 말씀 직접 한 적이 있나요? 박지원 원장이 저인데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건 그냥 하시는 소리지.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게 불가능한 거지.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없는 겁니까? 물론 뭐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요청- 고모님은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요청도 없고 예. 또 요청이 온다 하더라도 저는 그냥 자유인으로 사는 게 좋지. 지금 뭐 제가 공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오래 한 사람인데 지금 또 뭐 공직에 구속받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자유인으로서 오히려 더 편하게 예. 방송 등을 통해서 내가 할 말 하겠다. 그렇습니다. 예. 주의 깊게 들어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윤석열 대통령이 주의 깊게 내 얘기를 아니 들으면 뭐 그게 좀 방송을 조언 들으면 아니냐. 되죠. 그렇죠. 또 비서실에 듣고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제가 비서실 쪽에 링크를 나중에 인터뷰 링크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가 오늘 저녁 이준석 예. 대표에 대해서 징계 여부를 결정합니다. 미뤄질 수 있다는 예. 의견도 있고요. 징계가 내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골치 아픈 사건입니다. 예. 골치 아프죠. 당의 대표를 징계를 해야 되니까 해도 골치 아프고 안 해도 골치 아프고. 예. 이재호 고모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저 같으면 처음부터 윤리위원회 해부를 안 하죠. 안 하고 대표 그럴 사안이 있으면 예. 대표를 만나서 윤리위원장을 만나던 당시도 만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깨끗하게 해명해라. 자꾸 아니라고 하지 말고 예. 이게 자꾸 일반만파로 퍼져나가서 뭐 성상납을 받았느냐 안 받았냐 그거야 뭐 본인이 부인하니까 알 수 없는 거지만은 그걸 무마하기 위한 뭐 7억의 뭐 펀드를 투자하려고 투자, 예. 했다든지 뭐 이런 녹취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다 드러났으니까 예. 이걸 좀 시원하게 해명 좀 해라. 뭐 이렇게 하고 본인에게 그냥 비공개로 뭐 주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끝났지. 저걸 윤리위원회 해부를 해놓으면 물론 뭐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 징계해야 되는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도 여론조사에 더 높이 나왔더만요. 예. 그렇긴 하지만은 그러나 대선 지선이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당대표를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이 좀 후폭풍이 좀 있죠. 근데 예. 지금 이제 정권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가 2달이 안 됐는데 할 일이 태산같이 밀렸잖아, 여당이. 여당이 태산같이 그렇죠. 일이 많이 경제도 밀려 안 있는데 좋고 그럼요. 물가도 오르고 그런데 이슈가 다 지금 여당 대표의 어떤 징계. 그렇습니다. 근데 국정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할 일이 밀려 있는데 여당이 그 할 일도 바쁜데 여당 대표 징계 갖고 또 왈가오부 한다는 게 시간이 끌긴 하는데. 그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하나는 이재호 고모님이 만약 윤리위원장이거나 당의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 그냥 비공개로 가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하지 예. 윤리위 해부를 안 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윤리위의 대상이 되는 안 예. 사실은 증거인멸 교사 의혹도 성상납을 예. 전제로 하는 얘기여서 예.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있다고 징계를 내리기에는 이 정황이 아직 분명하지 않아서 그거를 회부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겁니다. 아니 뭐 회부는 할 수 있죠. 지금 이제 성상납 자체를 징계 대사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증거인멸 교사 의혹. 증거인멸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건 증거가 나와 있으니까 녹취록도 나와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예. 그건 본인이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건 증거가 명백하니까 윤리위원회 해부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게 정치력이죠. 정치력으로 윤리위원회 해부를 안 하고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일단 윤리위에 해부를 해놓으면 저거 쉽게 넘어가기 어렵죠. 예, 일단 이준석 대표는 김철근 실장이 7억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얘기한 건 나와 상관없는 김철근 실장의
자체적인 개인 비즈니스도 있고 이런 문제다. 이 제보자와는 아무런 이 대표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고문이 보시기에는 정황상으로는 아니 그러면 전화로 내려가라고 이야기한 것도 있고 녹취록이 예. 나왔으니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하고 예. 그 점은 그렇게 해명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해명을 해야지. 그러니까 저걸 일단 윤리위원회 해부를 해놓으면 저 쉽게 넘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골치 아픈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예. 골치 아픈 일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회부를 했고 예. 물론 재심 청구도 들어왔지만요. 그 다시 예. 증거인멸 관련해서 다시 얘기가 들어왔지만 그러면 지금 정권 초기에 이렇게 복잡하고 오히려 정국 운영에 도움이 안 되는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윤리에 회부된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그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윤핵관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지금 윤핵관들이 뭐 자기들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도 바쁜데 예. 지금 저 대통령 지지도가 지금 긍정과 부정과 같이 가는 판인데 예. 국회 원구성도 안 됐는데 자기네들 할 일도 대단히 많은데 이준석 문제까지 개입할 별 여력이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건 아니라고 보시고요. 윤리위원장이 그 단독 결정에 의해서 회부된 거니까 저희 회부를 해놓으면 저게 참 어려웁니다. 예, 이준석 대표는 어젯밤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전쟁보다 어려운 게 정치 싸움이다라고 해서 예, 사실 뭐 그 옛날 로마 얘기를 하면서 그건 본인이 어렵게 만드는 거고 예. 당 대표가 리더십을 잘 발휘했으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전쟁보다 어려운 게 정치 싸움을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리더십이 부족한 거죠. 예, 리더십이 부족한 거다. 그런 거죠. 일단 또 하나의 전제는 그러면 이게 정치적 목적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윤핵관들이 그런 의도는 일단 이재호 고문이 보시기에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하나가 최근 배현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가 최고위에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예. 있습니다. 예. 배현진 최고위원은 신윤핵관으로 분류가 일단 정치권선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큰 그림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냐.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예. 진짜 윤핵관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윤핵관이라면 뭐 이준석 대표 싸우면 누가 봐도 저 사람 뒤에 누가 있지 않냐 이렇게 볼 거니까. 예. 그는 배현진 최고의 개인의 성격 탓이고 또 당을 이렇게 하다 보면 최고위원과 대표가 종종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예. 많은데 그때는 대표가 예 알았습니다. 최고위원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안 넘어가고 이준석 대표 성격 탓도 있지만 사사건건 싸우고 대거리하고 대로 받으면 말로 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커지는 거지. 예. 그러나 배현진 최고 몇 번 이야기하면 예 잘 알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예. 어차피 권한은 본인에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걸 대표가 일일이 대거리하고 싸우니까 대표가 정치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저 사람이. 노성 SNS 쓰고 뭐 그냥 조금 더 자기인데 뭘 지적하면 못 참잖아요. 예. 대표는 참아야 되거든요. 대표는 정말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그 자리는 리더의 자리는 입은 다물고 예. 가슴은 열어야 되니까 말은 줄이고 사람은 포용할 줄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중진들이나 누가 자기인데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예 잘 알았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고 고민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면 될 자리. 예. 그런 사안들을 다 정치 싸움으로 만들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거를 뭐 좋은 표현으로 하자면 치열하게 부딪히고 토론하면서 지금의 이준석 대표가 있는 것이겠지만 예. 지금은 그게 오히려 뭐랄까요 굴레처럼 너무 거기서 대표로서의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석도 될 수가 있겠죠. 치열하게 부딪히는 거는요 정책적 사안을 두고 당의 노선을 두고 어떤 뭐 가치관을 두고 예. 당이 이래가야 저래가야 되느냐 이런 걸 두고는 치열하게 토론하고 싸워야 되지만 이는 개인 감정들이잖아요. 그렇죠. 개인 감정 갖고 저렇게 싸울 일이 없잖아요. 육모방망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철퇴 나오고 이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오히려 대표가 갈등을 부추긴다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대표가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죠. 이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중 한 명이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정점식 의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이거 국민 합당 조건으로 2명의 추천 목소리를 준 거는 국민의당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반영하기 위한 건데 그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누구 말이 맞다고 그거는 보십니까? 저는 객관적으로 볼 때 예. 그 두 사람이 합당 합의할 때 안철수 의원이 2명 추천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럼 안철수 의원이 2명 누굴 추천하든 간에 2명 추천하면 그걸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더 합의 정신이죠. 예. 그 2명 갖고 2명을 놓고 성분 조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국민님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뭐 누구든 간에 안철수 의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추천하는 사람의 양식의 문제지. 예. 그걸 추천한 걸 갖고 자격 시비를 해갖고 안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예. 합의 정당에서 그런 건 없거든요. 아니면 좀 더 합의서를 분명하게 쓰든지. 그렇죠. 그러면 좀 더 합의를 할 때 국민의당 의원주에서 한다든지 뭐 예. 분명 그 못을 박든지. 그러나 물론 아쉬운 점은 있죠. 안철수 의원이 뭐 국민의당에 그 같이 들어온 의원주에 뭐 2명 추천하다든지 예. 그랬으면 좋았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거는 추천하는 사람의 권리니까 누굴 추천하든 2명 추천하면 당에서 그걸 받아야죠. 예. 시간이 늘 느끼지만 시간이 좀 짧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를 막 빨리 끝내는데도 더 말씀을 듣고 싶은데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왜냐면 이재호 고모님이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잖아요. 예. 지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물론 한상혁 방통위원장 문제도 있고요. 정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들의 임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있기는 했는데. 뭐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전임 국민권익위원장이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해 보면 국민권익위원장이나 방통위원장이나 뭐 병통수석부위원장 이런 거는 아주 고도의 정치적 자리고 임명할 때도 정무적 판단에서 임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대통령이 바뀌면 자연적으로 그만두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권익위원장 자리가 각 부처의 협조를 통해서 하는 자리인데 전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국민권익위원장을 윤석열 정부 때 장관이나 차관들이 그 협조를 잘 하겠습니까? 어차피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 윤리상 임기를 채우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그 임기는 그야말로 정치적 자리가 아닐 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문가나 이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모르겠지만 선관위원장처럼요. 아니면은 정치인이 임명됐는데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 나오는 게 맞다라는 그건 말씀이죠. 그만두는 게 그런 자리는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적 자리는 신임 대통령이 들어왔으면 그만두는 게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의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얘기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